또 재미있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재미없는 얘기도 해야 되고, 듣고 싶은 수업도 있는가 하면은 듣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만 하는 수업도 있어요. 이런 거죠, 수출신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해외 전자상거래, 아니 국내 전자상거래 해외판이 아니라요, 그냥 무역이에요, 무역.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저 무역업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역을 어떻게 하세요? 그럼 온라인으로 수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답이에요. 100점 만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프로세스는 보통 이제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 네 가지 법률 중에서 얘만 해당돼요. 국세법만 알면 돼요.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베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요, 이 네 가지 법률을 다 아셔야 돼요. 모두 다. 그래서 몇 점 몇 항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핵심적인 것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원리가 핵심이구나, 이런 것을. 왜, 김대리 왜? 뭐 계속 봐야 돼?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할게요. 계속 알아서 녹화되는 거죠? 네. 수업 들으려면 들어도 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요, 이 네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저울처럼 서로 간에 균형이 맞아서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깨지면 나머지가 다 깨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 위에 원판을 올려놓고 각 모서리에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도 무게가 더 나가거나 덜 나가면 그 원판에 있는 사람이 4명이 다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하나만 위반이 되면 다 깨져요. 이게 다 위반이에요. 모두 다. 한편으로 짜증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고가 상품을 취급하는 셀러들이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가 제품은 그다지 별로 이렇게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걸릴 위험도 적거든요. 근데 이 고가 제품 같은 경우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진입장벽. 여러분들 진입장벽이 있다, 전 그런 진입장벽이 좀 높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뭐냐면 진입장벽 넘으면요, 일단은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저는 약간 긍정적인 쪽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저거 하면은 경쟁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대외무역법이랑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출 신고를 하실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팔 판매 대금을 받을 때가 이제 외환관리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대금을 가지고 내가 이제 비용 처리하고 뭐 하면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국세법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하나가 깨지면 여기가 깨지고 얘가 깨지고 다 그래요. 순서는 얘부터 깨지고 얘부터 깨지고 얘부터 깨져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위반사항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3아웃이라고 얘기했었죠. 국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은 대외무역법이 상위법률이에요. 대외무역법 위반, 그다음에 외환관리법 위반 3가지 걸리면 그냥 3아웃이에요. 완전히 3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거 하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해외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다시 전 페이지를 다시 요약을 하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수출 신고를 하시게 되죠. 구매 확인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제조업체한테 내가 구매 확인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구매해서 발행하게 되고, 관세를 환급받게 되죠. 그 나라에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관세를 환급받는다든가, 구매 확인서 받은 제조업체가 관세를 환급받는다든가, 페이팔에 입금이 되게 되겠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죠. 종업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은 이쪽 분야예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국세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절차가요, 이 4가지 법률에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출신고를 잘못하게 된다? 이건 뭐죠? 그럼 관세환급액이 달라지겠죠? 관세환급이 덜 되거나 더 되거나, 그럼 관세법 바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는데 페이팔 입금액이 더 들어왔어요.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신고한 만큼만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과소 신고됐거나 과대 신고됐으니까 여기서 잘못 들어오겠죠? 그럼 이건 뭐죠?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외환관리법 위반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팔 입금액이 수출신고액이 매출액이 되는데,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매입자료에서도 잘못되고 부가세 환급액도 틀려지겠죠. 그게 세무조사예요. 또 부가세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순이익도 잘못됐겠죠. 당기순이익도. 그러면 종합소득세 또 잘못됐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가 제품을
고가 제품 판매 전략을 강의하는 사람이 전국에 저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학교에서 배웠을까? 학교에서도 뭐 미국학과 나와서 배우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배우진 않았고요. 보통 실무 쪽에서 많이 배웠었어요. 실무 쪽에서 직접 제가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계속 공부를 해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저희 또 서울 사무실 하나가 지금 무역센터에 있는데 거기 이제 무역 자문단 쪽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계속 배우고, 이거를 계속 사업하는 동안 계속 배운 거예요. 계속. 이게 이 정도까지 딱 정리가 될 정도까지 온 거는 1, 2년밖에 안 됐어요. 한 6, 7년 동안 계속 몸으로 승부한 거예요. 그냥 몸으로 떼고 계속 배우고, 어디 하고, 한편은 배우고, 한쪽에서는 강의하고, 한쪽에서는 또 저기 도움 받고. 그래서 지금 이쪽 고가 제품 파는 쪽 같은 강사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실제로 회사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강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책 보고 강의하면 그게 뭡니까? 자기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데.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내용이나 책을 요약해서 강의한다? 그럼 그걸 빨리 그 책 보시면 되지 뭐로 그렇게 합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제가 강의 사업하면서 경험했던 거고 그 실무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요. 아까 법률이 4가지 국세법이랑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있다지만 이것을요 전문적으로 들으면요 이거 오늘 하루 만에 강의 못 끝내요. 최소 한 달은 해야 돼요. 아마 무역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강의하는 거 한번 보세요.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 그쪽 강의 하나 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짜리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박사 공부하시면 안 되네요. 그냥 필요하신 것만 배우시면 돼요. 몇 점 몇 학기 무슨 필요가 있어? 몇 점 몇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핵심이 뭔데? 내가 뭔만 위반을 안 하면 되는 거로만 아시면 돼요. 대외무역법부터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먼저 사전 지식 및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겠는데요. 먼저 수출신고 필증, 수출신고서, 수출면장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어쩔 때는 수출면장, 어쩔 때는 수출신고필증, 어쩔 때는 수출신고서를 하는데 관세청에서 얘기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명칭이 이거예요. 수출신고필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신고서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수출면장, 이제 옛날 이제 무역하셨던 분들이 수출면장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세 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수출신고서입니다. 저희 회사의 수출신고서예요. 뭐 중요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고 이제 페이지만 지금 이게 지금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에요. 이게 수출신고서가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기입해야 될 내용들 굉장히 많나 보이죠? 그래서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 관세사한테 의뢰를 하면요. 한 건만 의뢰하면 3만 원. 대량 계약을 하면 한 건당 한 8천 원까지도 다운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요. 우리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서 직접 수출신고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만 배우시면 돼요. 쉽게만.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저희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춘천에서 온 아가씨예요. 아가씨가 수출신고서를 배웠는데 자가 수출신고를 해서 관세청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관세청에서 지나가면서 이거 아가씨가 직접 신고하러 온 거예요? 네. 자꾸 서너 사람이 관세청 직원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다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자가 수출신고 하신 분 처음 와가지고 신기해서 그래요. 아가씨 어디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에 수출신고하는 사람이 이제 많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도 많이 했을 뿐더러 제가 강의 자료를 PDF 파일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거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9버전이니까 이제 보지 마세요. 왜냐면 사이트 많이 바뀌었어요 또.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수출신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제한테 직접 배웠거나 아니면 제 자료 보셨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 직접 관세청에서는 참고로 수출신고 교육 안 합니다. 이런 교육 안 해요. 보통 이런 자가 수출신고는 보통 세무사들이 대기업에 소속이 돼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지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은 당연히 자가 수출신고를 해야 되겠다. 관세청에 갔더니 민원실에 갔더니 저 이런 거 안 해줘요. 저 위층에 가보세요. 위층에 갔더니 위층에서도 안 해요. 민원실에 가래요. 왔다 나중에는 이거 배우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거 배우는 것도 없으니까 책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고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그랬더니 저희는요 이것을 심사하는 기관이지 이걸 교육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 부르더니 사무장님 대량 계약하면 얼마나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연결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희가 그럼 하루에만 뭐 3, 40건씩 나가면 3, 40건씩 하면은 8,000원씩만 해서 40건만 해서 4, 8, 30이 32만 원인데 한 달로 따지면 1,000만 원인데 그렇게 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뒤에서 이제 그 과정 정년퇴직 몇 년 안 남으신 분 과장님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희 사정을 얘기했더니 지금 현재는 교육 교재도 없고 교육 과정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걸 알고 있을 만한 관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데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기업체 같은 데 보통 B2B 같은 거 한 건당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그냥 관세서 3만 원 주고 수출을 신고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가 너무 초기, 이게 언제 2006년도, 7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도 없어요. 지금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그럼 일주일에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과외를 해드릴게요, 1시간씩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저희의 성향을 모르니까 하나는 메뉴 하나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럴 때고 이건 이럴 때고, 자기 모르면 책 찾아보고 다 얘기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럴 경우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 딱 이거면 정성만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약 한 3주 만에 첫 수출 신고를 하게 돼요. 저희가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 필증 받고 나서 그날 회식했었어요. 너무 다들 즐거워서. 왜냐면 거기까지 그때 법인 차량이 없어가지고 직원을 택시 태워서 보냈었어요. 가는데 10,000원, 오는데 10,000원, 거기서 배우는데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그러니까 한 9번은 간 거예요. 갈 때마다 뭐 사가지고 가야죠, 죄송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가 먼저 아주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고 뭐가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육받는 거는 지금 좋은 기회예요.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다 어려워 보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내는 사람 정보, 받는 사람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떻게 판매했는지, 어떻게 송금 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이베이 셀러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의 정보가 바뀔 리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정보를 안 바뀌고 한번 등록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얘 수출 신고의 장점이 뭐냐면 블로기 기능이 돼요. 어제 신고했던 걸 블로기 한 다음에 수정한 내용만 딱딱 바꾸면 바로 재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 공문 작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 작성할 때마다 새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블로기 한 다음에 수정만 해서 바로 전송하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숙련되시면은 한 1분에서 1분 30초만 한 건씩 수출 신고할 수 있어요. 1시간 내내만 40건 정도 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내는 사람 정보 절대 바뀔 일 없죠. 돈 받는 방법이라든가 배송 방법 절대 바뀌는 거 없죠. 다 EMS로 나가니까. 기껏해야 상품에 대한 정보,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 외에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집중교육만 3시간 정도 직원 들어서 가르치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전 직원들 중에, 저희 직원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수출 신고할 줄 알아요, 다. 저희 직원들 다 뭐 24살, 3살짜리 들어와도 걔네도 배우는데 뭐.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근데 인보이스, 여기서 인보이스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블락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보이스를 보내달라고 해요. 이베이에서. 거기서 말하는 인보이스는 또 틀린 거예요. 그 인보이스는 여러분들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매한 영수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인보이스는 무역에서 나오는 인보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보이스는 뭐냐면, 그 인보이스는 물건을 보낼 때 상자 겉면에 보내요. 이게 어떻게 그 판매자가 누구고 구매자가 누구고 상품이 뭐다. 왜냐면 칼 가지고 맨날 상자를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보지 않고 그 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인보이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을 하면서 빨리빨리 통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세청 직원들도 이제 열심히 상자를 뜯었어요.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인보이스를 붙여가지고 통관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커머셜 인보이스, 이 인보이스나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에서 같은 말이라 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이 5가지입니다. 발송인이 누군지, 수령인이 누군지, 상품 정보가 누군지, 운송은 어떻게 할 건지, 거래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처럼 이런 도표가 만들어서 이렇게 안 돼 있어도 돼요. 이 내용만 기록이 될 수 있다면요, 그림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일반 계약서 있죠. 그냥 텍스트로만 돼 있는 거, 텍스트처럼 해도 돼요. 1조, 보내는 사람은 어디서 뭐 이렇게 산다. 2조, 수령인은 어디 사는 누구다. 3조, 상품은 여기서 어떤 이렇게 쓰는 상품이다. 4조, 운송 방법 뭐 미비행기로 이렇게 발송한다. 5조, 이건 거래를 페이팔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 이렇게 구슬로 해서 쓰셔도 돼요. 그냥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는 같다라는 얘기인가요?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패킹 리스트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래서 뭐 디지털 도어락이 4개가 들어있다. 그 정도만 넣으면 되는데 거기에 더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다 해서 위법일까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래 패킹 리스트랑 인보이스랑요 서로 출신이 틀려요.
그런데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핸드폰이랑 mp3랑 원래 출신이 틀리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나 mp3가 되는 게 둘 다 기능이 들어가죠. 왜냐면 mp3에다 전화기 기능 넣었다고 해서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애플이 그랬잖아요. 원래 아이팟 터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핸드폰 기능 넣은 거예요. 원래 mp3로 시작했다가 mp3에 전화기 기능 넣었네? 괜찮네, 통과. 또 일반 핸드폰 시장, 핸드폰 업계에서 어떻게 핸드폰에다가 또 mp3 기능 넣었잖아. 그것도 괜찮아. 결국에는 mp3인지 핸드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똑같은 것처럼 패킹리스트랑 인보이스랑 원래 태생은 틀립니다. 출신 의미는 틀린데요. 지금은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세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 신고하면 나중에 패킹리스트랑 인보이스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먼저 인보이스 하나 작성하시고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다시 바꿔요. 패킹리스트 또 한 번 출력해요. 그럼 그게 2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세청에 가도요. 이거 제목만 바꾸는 이거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있을 정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솔직히 패킹리스트는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보이스가 다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 인보이스 2장 출력해서 하나를 패킹리스트로 써서 이렇게 던지면 관세청 직원들 기분 나빠할까 안 나빠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질문할 때는 괜찮은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질문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고. 그런 일 없어야 된다고. 경찰도 그렇죠. 우리가 기름 물을 때 경찰도 묻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경찰이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한테 전화하면 좋은 일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건덕지를 만들지 마시고 패킹리스트나 인보이스를 갖다 달라고 하면은 인보이스 한 장 출력하시고 다시 패킹리스트 제목만 바꿔서 출력해서 최소한 그 정도 예의는 갖추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나중에 관세청 측에 가시면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저도 그 관세청 처음 갔을 때 가봤더니 우체국 직원이랑 같이 갔거든요. 우체국도 공무원이잖아요. 우체국은 고객 서비스 때문에 얼마나 지적당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갔더니 한 사람은 퇴근하러 옷 입고 있고 4시에 갔는데 한 사람은 쇼핑하고 있고 한 사람은 신문 보고 있고 갔더니 어떻게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도와드려요? 약간 반말투로 그거 저쪽 가봐요. 그거 계속 쇼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체국 직원이 나도 공모지만 저 인간들 저건 진짜 못된 인간들이라고 막 자기가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커머셜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 서식은 특별히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무 서식이나 쓰셔도 되는데 어떤 서식을 쓰는 게 좋을까요? 가장 입력할 내용이 적은 거. 아무거나 출력하시면 돼요. 아무거나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야 되냐? 그냥 아는 대로만 기입하시고 모르시면 비워두세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6가지, 5가지 정보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운송 방법. EMS에 항공기 몇 편기로 갔다.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에어플레인.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인보이스. 이제 인보이스에 대해 전자상거래 쪽에, 이건 무역 쪽에다 인보이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베이 셀러들한테 이제 인보이스, 이게 어떤 책 있는 내용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전자상거래 해보니까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보이스는 먼저 우리가 보통 이베이 셀러들이 발송하는 방법에는 EMS 소형포장물, 항공 소형포장물 2가지로 보냅니다. 보통은요. 2가지로 보내는데 먼저 제가 물건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면요. 그 정보가 예를 들어서 뭐 호주로 보낸다. 그럼 그 정보가 전산 처리돼서 호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래서 호주에 여러분들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이랑 뭐 문구류랑 해서 EMS 송장 쳐서 접수를 하죠, 우체국에. 그러면 그 정보가 전산화 돼가지고 워드로 쳐져가지고 전산화돼서 호주 세관으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세관이든지 호주 우체국이든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참고로 미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들어오는 건요. 미국 JFK공에서 비행기 떠나기 전부터 한국 관세청이 이미 정보 다 받아줘요. 그래서 통과는 뭘 거쳐야 될지 비행기 그쪽에서 뜨기 전부터 리스트 다 떠요. 얘는 블랙리스트가 이거 검색해보자. 딱 바로바로 떠요. 그 EMS는 어떨까요? 소형포장물이나. 그렇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건요. 절대 그 대학원이나 석박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할 거니까. 서로 난처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 때는요. 간단한 거예요. OX 정도예요. OX.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네, 안 넘어가요. 하나도 안 넘어가요. 하나도. 여러분들 물건을 보내시면요. 여러분들 이베이 셀링으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접수할 때 어떤 정보도요, 그날에 안 넘어가요. 그럼 그쪽에서는 뭘로 검사하는 줄 아세요? 겉에 여러분들 볼펜을 쓴 거 있죠? 뭐, 이슈핑에 뭐, 전산을 찍든 뭐 하든 그것을 눈으로 읽은 다음에 봐요. 근데 하루에만 EMS가 몇만 건이 들어올까요? 하루에만? 하루에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지금, 인천공항 안에 있는 우체국 있죠? 뭐죠? 국제우편물류센터? 거기에 EMS가요, 하루에만 220만 건 들어와요. 거기에 관세청 직원이 7명 근무해요. 근데 그거 딜레이 시키면 될까 안 될까? EMS는 특송이니까 빨리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220만 건을 검색해요.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해요. 특히 그러니까 폴리백 같은 건 뜯어볼 생각 할까 안 할까요? 그냥 안 해요. 그냥 엑스레이로 그냥 검색할 뿐이지 이게 뭐냐 검색 안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그게 원래 전 세계가 다 그랬는데 2년 전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미국은요 바뀌었어요. 미국은 사전에 정보를 입력해달라 요청 들어와서 지금 한국이랑 그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보낼 때는 그중에서 그냥 접수만 하고 그러는데 미국 접수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산에 입력해줘요. 입력하고 엔터 딱 치는 순간 미국 관세청이 바로 떠요. 그러니까 미국 요즘에 테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전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통관은 물건이 진짜 도착해서 관세청 지금 이렇게 레일에 있는 걸 이렇게 직접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미국만 컴퓨터 전산이 미리 떠요. 근데 그렇다 해서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제외하고 나머지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겉에 송장에는 당연히 우리 상품 대충 적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열어보고 싶어요. 근데 관세청 직원들도 사람이다. 자기가 칼로 뜯어서 여러 번 이상은 이거 뭔가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자기도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개인 물건 그거 아무리 뒤집어서 뭐 하겠습니까? 업체들은 당연히 잡아야 돼. 업체들은 무조건 세금 내야 되니까. 업체는 이제 리셀, 재판매를 하기 위한 제품이 무조건 세금 내야 돼. 우리나라 규정도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서 쓰겠다. 아이폰을 해외에서 구매해서 하겠다. 그건 면세예요. 근데 제가 하나를 사서 국내에서 팔기 위해서 샀다. 그럼 이건 세금 내야 돼요. 무조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셀을 할 때는 세금 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살 때는 면세예요. 점점 그게 더 퍼지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지점장님 지금 강의 중입니다. 제가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한 4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관을 스무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자 겉면에다 인보이스를 붙여가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보이스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통관 스무스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수입국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역할을 이제 인보이스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전자상거래 구매의 경우는요, 면세 통관이 점점 추세화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작년 중순에 했던 G20, 유럽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 처리하자. 라는 것을 했고, 특히 그런 법률이 가장 체계화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구매대행 시장이 잘 돼 있죠? 당연히 통관 관련된 이제 대외무역법 또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특별 통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는 다 면세 통관해 주자. 특히 전에는 150불이었는데 이번에 FTA로 체결된 국가는 200불까지 면세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언더밸류 아니에요? 리얼밸류로 쓰나요? 언더밸류 하죠? 실제적으로는 500불, 1000불까지 면세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배송이 특송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MS가 있고요. 페덱스, UPS, DHL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절대 다른 거예요. 이건요. 다 달라요. 특히 이제 두 개로 나누면요. EMS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틀려요. 특송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우편 사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페덱스나 UPS, DHL은 특송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법률이 더 엄격할까요? 타이트할까요? 우리들한테. 특송에 관한 법률이 훨씬 엄격해요. 타이트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죠. 제가 오늘 수출신고는 일단 먼저 했습니다. 수출신고는 원래 물건 나가기 전에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했어요. 오후에 나가야 돼요. EMS 같은 경우는 오후에 물건 보내고 그 면장을 나중에 한 달 안에만 갖다 주면 돼요. 근데 특송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덱스를 보낸다. 그럼 페덱스 면장을 주지 않는 이상은요. 그날 당일 접수가 안 돼요. 끝나요. 제가 수출신고인데 깜빡이고 안 가져왔어요. 특송기사 가져갔어요. 그럼 그거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것도 취하 요청서를 또 해야 돼요. 관세청에다가. 그 취하 요청이 너무 많아지면 마이너스 감점 받고요.
뭐 여러 가지 단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EMS는 수출 신고 실제 가격대로 수출 신고는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매출 신고 때문에 뭐 1,000불, 1,200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표 겉면에 그 송장 겉면에 50불, 100불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고객들이 언더밸류 요구하잖아요. 달라도 된다는 얘기. 송장 있는 가격과 수출 신고서 가격이 달라도 돼요. 왜냐면 수출 신고서를 잘못 쓰게 되면 나중에 외환관리법에 다 적용받아 버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BS한테 너무 잘 맞아요, 솔직히. 근데 특송은요, 안 그래요. 송장 겉면에는 90불 써놓고 수출 면적 2,000불에 썼다 그러면 접수조차를 안 해요, 아예. 왜냐면 이 특송 회사들은 다 한국 기업인가요, 외국 기업인가요? 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하면 무조건 컷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체국은 국가기관이잖아요. 민영화도 안 됐습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봐줘요. 봐주는 게 아니라 그 태클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우스갯소리 이거 얘기한 적 있었죠. 제 벌금 8천만 원 받으신 분, 그 1,000몇백 건이 무효가, 봐줬는데 그 1,000몇백 건이 왜 그러냐면 EMS를 보낸 건 다 봐줬어요. 근데 특성으로 보낸 거 몇 건이야? 20건이야? 40건? 40건? 20건. 특성으로 보낸 거 20건만 법률 위반으로 해서 잡아서 그때 4천만 원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페텍스나 EMS나 똑같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완전히 틀려요. EMS에는 또 EM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전에는 전에도 알 필요도 없고요. EMS 프리미엄은 접수만 우체국에서 받아주다 뿐이지 배송은요 UPS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EMS 프리미엄은 EMS니까 당연히 우편사업에 관한 법률이겠구나? 아니에요. UPS예요. UPS에서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특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써야 될 거는 EMS를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 EMS 아니면 소형 포장물. 우체국에서 하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또 고민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수출 면장에는요 3가지 날짜가 있어요. 명칭이. 하나는 신고일, 하나는 수리일, 또 하나는 선적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3 날짜가 같습니다. 거의. 아침에 수출 신고를 하고 우체국에 관세청에다 전송했더니 바로 승인해 준 거예요. 그게 수리일이에요. 네가 보낸 서류를 내가 수리했다. 수리일. 그 다음에 저녁 때 물건을 발송했어요. 그럼 선적일. 이렇게 보통은 3가지 같아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겠죠. 오늘 신고를 했는데 수리 불가가 떴어요. 좀 관련 서류 더 제출해라. 그래서 내일 된 거예요. 내일 이제 신고일이 된 거죠. 근데 물건은 월요일 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신고일은 오늘, 수리일은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선적일은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요. 아까 4천만 원 받으신 분은요. 뭐였냐면은 선적일이랑 신고일이 반대로 돼 있어요. 뭐냐면 물건을 보내고요. 일요일 날 몰아서 수출 신고한 거예요. 원래 수출 신고를 하면 다 승인해 줍니다. 100% 승인해 줘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잘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수출 신고를 하고 나서 물건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뭔가 문제생기면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출 신고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했더니 몇 번 해보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적시켜서 2,000건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 참고인 조사를 갔다 왔어요. 공범 아니냐. 저 참고인 하시려면요. 같이 교육받으셨던 분들 다 같이 조사 좀 하시고요. 제가 그걸 한마디로도 그렇게 했으면 제가 다 처벌 받겠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2시부터 7시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 한 번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변호사 데려와서 당신 다시 고발할 테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왔었어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교육 제대로 했었어요. 당연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수업을 안 듣시는 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잘 들었는데 하다가 어느 중간부터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해보니까 별 문제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돼요. 또 문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또 질문해 볼게요. 매출이 잡히는 기준이 어느 날짜일까요? 이 3가지 중에. 오늘 신고했어요. 내일 수리됐어요. 월요일날 선적했어요. 매출로 잡히는 날짜는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중요하죠? 연말에. 다음 주 월요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럼 올해 매출로 잡히냐 내년 매출로 잡히냐 이거 완전 틀려지는 거죠. 완전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걸까요? 매출로 잡히는 시점은 선적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백날 수리를 언제 했든 언제 신고했든 아무런 관련 없어요. 선적일이 여러분들 매출 날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도 운영하면서 저희가 세무조사 비슷한 걸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때 뭐였냐면요. 저희가 선적일 기준으로 갖다 줬더니 우리 세무사인들 아가씨가 신고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렬 해서 신고일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 붕 뜬 거예요. 없어졌어요. 2억이. 나중에 세무조사 하는데 한 2, 3일 동안 저희를 계속 괴롭히려다 나중에 봤더니 어떤 금액을 얘기했는데 딱 봤더니 저희 한 달 뒤에 갑자기 붕 뜬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세무사 담당 아가씨가 잘못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 수출은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를 더 내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 어떻게 세무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서로 해가지고 0.5% 가산세만 냈어요. 한 100만 원. 100만 원 누가 내줬을까요?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내줬어요. 결국엔 저희는 잘못 없는 걸로 나왔고. 이거 보세요. 세무사들이 보통 그냥 국세법만 하다 보니까 대외무역법은 잘 몰라요. 세무사들도 신고일, 선적일 이거 솔직히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하물며 그 여직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세무신고를 하실 때도 반드시 선적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발이 되셨다? 그럼 저희는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CD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거예요. 저는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이 대무역법 이런 쪽을 왜 강의를 잘 못하냐면요, 제가 잘못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이 적발이 돼요. 적발되면 제가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강사들이 강의를 못해요. 저는 어디 세무사나 관세사나 얘기도 절대 안 져요. 이거는 제가 실무는 더 잘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수출신고 가정만 했다 한 달에 4,000건도 한 적 있어서 한 달에요. 4,000건이면 우리나라 5대 관세법인 수출건이랑 거의 비슷해요. 4,000건이면. 적재의무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출신고를 오늘 했어요. 근데 고객이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관세청에서 계속 이거는 아직 붕 떠있는 수출신고서예요. 그래가지고 관세청에서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안에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벌금이에요. 얼마냐면 벌금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고객이 휴가를 갔대. 휴가를 가가지고 좀 이따 보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관세청한테 좀 이따 물건을 발송하겠습니다. 적재기한 연장 요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또 연장 요청서라는 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요. 관세청 관세청에서 좀 섭섭하실 수 있는데 관세청 시스템이 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 서식은 없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 적재기한 그냥 연장 요청서 A4지에다가 매직으로 쓴 다음에 이런 신고서 몇 번은 테라노마 코리아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고객 변심 어떤 사정으로 해서 적재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대표이사 누구 사진 사인해서 팩스로 보내고 그쪽에다 전화해서 팩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근거서를 딱 보고 바로 연장해줘요. 그러나 무제한 연장은 안 돼요. 최대 1년까지 11번 연장이 돼요. 11번. 근데 이거 1년 넘을 것 같다 그럼 취하시키세요. 수출면장을 취하시켜버리고 그때 다시 신고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디서 조회가 가능하냐면 수출신고하는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육하면서도 항상 그래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조회를 해보자. 선적이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 수출신고서를 많이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우체국 직원들이 다 전상 등록해줘야 돼. 이거 EMS 몇 번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다 등록해줘야 되는데 우체국 직원들도 사람이잖아요. 숫자가 잘못 보였거나 팩스로 보니까 글자가 잘못 보여가지고 오타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최근 15일 동안 미선적된 거 있나? 미선적 체크하고 15일 딱 한 다음에 검색 딱 눌렀을 때 하나도 안 떠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거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벌금 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요 셀러가 게을러 터진 거예요. 그거 하나 안 하면 그게 무슨 셀러입니까? 어렵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데. 참고로 예전에는 작년 11월 한 말까지는요 수출신고 한 번 할 때마다 수수료가 1,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수출신고 한 1,000건씩 하시는 분은요 수수료면요 130만 원씩 냈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법률이 바뀌어가지고요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업체들만 면세가 됐어요. 면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약간 누가 건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짜입니다.
그럼 수출 신고할 때 전자상거래 셀러라고 뭐 선택하는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수출 방법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거래 뭐 이거 있어요. 그 04번 있는데 그거 선택하면 수수료가 공짜로 바뀌어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구매 확인서 이제 구매 확인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국가잖아요. 무역국가니까 옛날에 이제 한 1960년대, 70년대부터 막 엄청 무역 막 진흥시키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컸던 회사들이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대우전자, 대우그룹이 이제 그렇게 대우 상사로 시작했었죠. 국내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해외다 막 판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막 수출다 막 10억 불, 20억 불 막 이런 거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대우 상사요. 국내 TV 업체에서 팔았는데 솔직히 저도 잘하긴 했지만은 그런 수출할 수 있는 TV를 만든 제조업체도 잘했잖아요. 야, 솔직히 수출 그 상사들 그러니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 놓고 상사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수출 스탑 받으면 엄청난 자금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조업체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품을 잘 만든 장본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규정을 하나 만듭니다. 야, 오늘부터 야 대우 상사 너만 하지 말고 네가 수출을 했잖아, 신고를 했잖아. 그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온 업체한테 수출 증명서 하나 떼줘. 그러니까 그 업체도 수출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대우 상사 같은 이제 무역 상사에서는 할 일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싫어, 안 만들어. 야, 내가 힘든데 뭐하러 그래? 난 어차피 상 받는 거는 난 똑같고, 어차피 난 똑같은데 왜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네? 그랬더니 정부에서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겠다. 야,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일단 그 명칭은 구매 확인서라고 하고. 제가 대우 상사에 제가 수출을 해서 수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100만 불 수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제조업체라면 제가 100만 불 한도, 왜냐면 당연히 구매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가격이 한 90만 불이었다. 그럼 90만 불에 대한 구매 확인서를 끊어주는 대신 저한테 무슨 혜택을 주냐면요. 사올 때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사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매해서 끊어줄게라고 제가 서로 약속을 맺으면 사올 때부터 면세로 사오는 거예요.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라면은 부가세 신고를 2월 25일까지 하고 3월 초에 부가세 환급 받잖아요. 그 돈이 작을 땐 상관없는데 부가세 금액만 한 1억씩 2억씩 내면 2개월 동안 묶이는 거잖아요. 4월 때부터 그냥 면세로 사와요. 그냥 4월 때부터 입금할 때부터 그냥 대신 구매해서 끊어줘야 되는 거고요. 야, 그러면 정부에서는 됐지? 대우 상사 너도 유리하잖아. 왜냐면 자금이 2개월 동안 홀드되는 부가세 환급되는 거 절차도 진행 안 해도 되고 홀드도 안 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제조업체는 뭐가 좋아?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원래 무역이라는 거 해외에다 수출을 해야지 무역이 되는데 국내는 업체에다 공급만 판매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도 수출 시작사이잖아. 대박 아니야? 제조업체는 완전 대박인 거예요. 뭐 클레임이면 그런 거 뭐 LC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국내에 유통만 해주면 그냥 그게 수출이에요, 바로. 그게 구매 확인서예요. 근데 구매 확인서가 예전에는요, 2010년도인가 9년도까지는 은행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 달 동안 뭐 거래하는 거 있다. 그러면 그거 세금 계산서, 계약서 이만큼 서류를 가져가서 주면은 그걸 월요일날 접수하면 금요일날 나와요. 비용은 10,000원. 근데 그렇게 공급받는 업체가 100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를 못해요, 그냥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서 그렇게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봤는데 진이 빠지더라고요. 또 은행 애들이 토시 하나, 오타 하나, 저만 안 찍은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다시 가져오세요. 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테라노바 코리아가 존재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테라노바 코리아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법률 개정이 돼요. 야, 구매 확인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전산화시키자. 그래서 구매 확인서가 지금은요, 전자화가 됐어요. 비용도 5,000원.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구매해서 하나 발행하는데 한 넉넉 잡아서 2분이면 끝나요. 옛날에 5일씩 걸리고 10,000원 내야 되고 서류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 모든 게 전산화로 다 끝나요. 그것도 2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다음 과정이 구매 확인서 과정이 그건데 구매 확인서 과정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셔야지만 해요. 그러니까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구매 확인서는요, 저희가 제조업체 가면 제조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여러분 상품 그쪽 회사 제조업체에 상품을 많이 팔아줄게.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공급을 하시면요, 저희는요 여러분들한테 수출 시작을 싹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수출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기업의 혜택을 다 누리게 해드릴게요. 이거 구매 확인서 존재를 모르는 업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안하니까 업체들은요 거의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러들이 이 구매 확인서까지는 최소한 발행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과정 중에 구매 확인서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원자재 및 완제품을 수출해서 공급하는 경우
그 제조업체한테 수출 신고서에 준하는 공급체 제조업체 발급하는 수출 증명서예요, 이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구매 확인서가 아니라요. 외화 획득용 원자재 구매 확인서를 줄임말이 구매 확인서예요. 구매 확인서니까 뭐 구매했다는 거 증명해주는 서류인가? 그냥 그런 건 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간이용 수준 그런 게 아니라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자재 구매 확인서를 줄임말이 구매 확인서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미팅하는데 뭐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잠깐 구매해서 뭔지 아실 때 구매했다는 증명서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거는 무역 서류라고요. 이거는 관세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요. 공문서.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까? 이 구매에서도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영세로 사왔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또 옆에 업체에서 뭐 불안관 사고 따로 샀죠. 그럼 이거 저 2차 구매에서까지 발행이 가능해요. 3차 구매에서 발행. 그럼 이 얘기가 뭐 1차 공급자, 2차 원자재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수출 신고를 한 순간 다 수출 신고가 다 되는, 수출 기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에서 수출 실적 통계를 잡을 때 누구 통계를 잡을까요? 이 네 분 수출 실적을 다 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누구 통계를 잡을까요? 정부에서 올해 이번 달 대외 수지 흑자가 몇 억 불이다 이거 얘기하더니 항상 제 실적으로만 잡는 거예요. 수출 신고서 작성한 업체 기준으로만. 왜냐면 이중계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부에서 표창을 준다, 뭐 대통령 수출답을 준다는 다 업체, 이 업체 다 줘요. 왜냐면 그 트로피 하나 더 만든다고 원자재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래도 수출에 기여했다는 거면 상 주는 거죠. 그래서 코엑스에서 이제 수출탑 행사를 하는데요. 지방은 지방 무역협회에서 또 해요. 못 올라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수출탑을 받으면 뭐가 좋냐? 자금 지원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정기 세무조사가 5년 동안 유예가 돼요. 안 들어와요. 당연히 수출탑 증명서가 또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세 혜택, 뭐 심사에서 무슨 혜택 같은 거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이 구매 확인서 이제 발행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조사가 이베이 셀러들한테 상품을 공급하죠. 이 파일은 다 드릴 거예요. 공급하죠. 그러면 셀러는 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출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서가 수리가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물건이 발송이 되죠. 발송이 된 다음에 제조업체한테 구매 확인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발송이 안 됐는데 구매 확인서 발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고기에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발송된 순간은 이제 수출 신고서 이제 100%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발행해도 됐죠. 그래서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건건히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달 거 한 번에 몰아서 다음 달 초에 일괄적으로 발행해요. 그 다음에 구매해서 발행하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죠. 그래서 보통 세금 계산은 부가세 부분이 들어가 있죠. 0에 0으로 나와요. 영세율 명칭은 그냥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근거, 구매 확인서 몇 번에 의함 이런 딱 그럼 끝나요. 이게 구매 확인서인데 수출 면장 뭔가 틀이 딱 잡히고 뭔가 공문서 같은 틀이 생각이 모양이 갖춰지는데 이 구매 확인서는요 조금 조잡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 공문서예요. 관세청장 명의로 나온 공문서예요. 여기 보시면 이 번호 같은 거 나오죠. 이게 공문서 번호예요. ST 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 KT인가? 이건 정확한 공문서입니다. 정확해. 근데 제가 수출 신고를 100만 불 했는데 구매 확인서가 150만 불 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돼요. 넣는 순간 에러로 떠요. 바로. 경고창에 떠요. 초과할 수 없다고. 전산 시스템에 다 그렇게 뜹니다. 구매 확인서 교육 과정에 그 전산 시스템이 다 나와요. HS 코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결국엔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서 코드를 정하는 건데 국제 표준이에요. 이래서 제가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369면요. 미국 가도 369 해야 돼요. 호주 가서도 369 해야 되고. 그게 다르다면 어떡하죠? 제가 수출할 때부터 이게 관세가 얼마 매겨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코드 번호가 다 균일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딱 조회해보면 관세율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무역 절차를 스무스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날개 달린 돼지를 하나 개발했어요. 사람도 HS 코드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사람 죽은 시체도 있고요. 날개 달린 돼지는 HS 코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요. 관세청에 관세분류 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다 요청을 하면요. 새로운 HS 코드를 만들어줘. 2, 3일 안에요. 왜냐면 빨리 만들어야 되죠. 오래 걸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면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무역을 빨리 진행시켜줘. 그러면
관세분류 평가에서 새로운 번호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얘기해 준과 동시에 전 세계 관세청이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 날개 달린 돼지라면 이게 기존 HS 코드로 할 수 있냐 없냐부터 분석을 하고 없다 그럼 새로운 번호 부여하고 전 세계 관세청이 동시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자마자 바로 미국 관세 딱 조회하면 관세율표 딱 나와요. 관세율이 얼마고 그다음에 사전 통관할 때 뭔가 시각청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뭘 승인을 받아야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정확하게.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FDA 관련 규정에서 3년 뒤부터는 면세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HS 코드는요, 하모나이즈드 시스템의 줄임말이고요. 관세를 분류하기 위한 품목 코드, HS 코드라고 합니다. 밑에는 LCD 모니터 HS 코드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현재 HS 코드가 총 몇 자리냐면 10자리입니다. 10자리.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이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10자리를 가지고요, 미국에서 아무리 조회봐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 표준은 앞에서 딱 6자리까지만이에요. 어떤 나라는 HS가 6자리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13자리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다 고민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앞에서 6자리만 국제표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6자리만 관세청에서 조회하면 다 나와요. 어떤 것이든지. 그럼 얘는 뭐냐? 예를 들어서 마늘의 관세율 같은 경우는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늘도 똑같은 마늘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식용 마늘이 있고요. 아니면 빙초설 만들 때 공업용 마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통계 자료를 분석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무역 전략을 짜야 되고 그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우리가 식별 코드를 달아놓는 거예요. 1000번, 1200번, 1300번, 1500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 뭐 통계청 같은 데서 자료 잡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앞부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HS 코드가 굉장히 재밌어요. FTA 같은 경우 있죠. 칠레랑 한국이랑 무슨 FTA 체결돼 있죠? 칠레에서 우리가 뭐 많이 수입하죠? 돼지고기랑 와인. 진짜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선구자 같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FTA가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 이민을 정말 많이 갔어요. 칠레로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도축업자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삼겹살 부위를 먹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도축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축업자들이 가서 거기 현지인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삼겹살만 도축할 수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FTA 딱 체결되자마자 바로 배로 실어서 보내버리죠. 그래서 그분들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20-30억씩. 진짜로. 1년에. 그 다음에 또 FTA는요, 그 옆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네로 돼지고기 수출하면 관세율이 한 50% 되는데 칠레 얘네는 면세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령을 피하는 거죠. 뭐 가까이 있으니까. 돼지를, 한 업체는요, 살아있는 돼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와서 칠레에서 도축해서 수출해요. 한 업체는 미리 도축을 해서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넘어가서 한국에서 수출해요. 근데 한 업체는 면세 통관이 됐고 한 업체는 그냥 과세가 됐어요. 과세가 된 업체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는 살아있는 돼지고기를 국경을 넘어가서 칠레에서 도축을 해서 보낸 거고, 후자는 도축을 미리 한 다음에 그 돼지고기를 차로 실어서 넘어간 거예요. 후자는요, 과세가 됐어요. 전자는 과세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FTA 기준은 뭘로 하냐면 꼭 HS 코드로 해요. 돼지고기랑 살아있는 돼지랑 HS 코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FTA는요, 네가 수입하는 이 HS 코드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 HS 코드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전자는? 칠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돼지의 HS 코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칠레산인 거예요. 그런데 도축을 아르헨티나에서 했다. 이건 뭐죠? 원산지가 아르헨티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세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TA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HS 코드, 국제상품물류, 세번물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HSK라는 게 있어요. HSK는 다른 거예요. 아까 HS 코드는 원래 국제표준이니까 몇 자리라고 그랬죠? 6자리인데 HSK, 그러니까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코리아라는 얘기예요. HSK는 10자리잖아요. 그래서 HSK랑 HS 코드랑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HSK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10자리 넣으라는 얘기구나. HS 코드 넣어라 그럼 6자리 넣으라는 얘기구나 이거예요. 관세법. 이게 그래서 대외무역법 끝이에요. 지금 법률 조항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죠? 핵심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법. 관세 환급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카메라를 수입해서 뭐 부가세 10%랑 관세율 20%를 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다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냈던 관세율 20%를 환급받아요. 근데 관세는 어디서 환급받죠? 관세청에서 환급받고, 부가세는 어디서 환급받죠? 국세청에서 환급받아요. 국세는 너무 환급받을 게 많다 보니까 뭐 이번 달이다 그럼 12월 달 걸 환급받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1월 25일까지 접수를 하면 3월 초에 입금이 돼요. 근데 관세청은요 그다지 그 관세 환급 받는 사람 없어서 빨라요. 이번 주 시작하면 다음 주에 입금이 돼요. 바로. 그래서 관세로 환급 받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됩니다. 수출 신고 필증 혹은 저기 구매 확인서. 네가 당연히 수입 필증 가져가야 되겠죠. 수입 필증 하느라 네가 해외로 나가 판매했던 거 수출했던 걸 가져와 봐.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저기 뭐 사정이 뭐 TV 모니터 회사다. 그럼 불황으로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그때 관세를 뭐 17% 냈어요. 근데 제가 구매서 떼드는 순간 이분은요 그때 관세 냈던 영수증이랑 이 구매서를 가지고 그냥 저기 뭐 관세청에 가면 다음날 입금돼요. 그 10몇 %가 다. 그래서 관세 원금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조업체 쪽에서 이 구매 확인서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리스크도 없죠. 대금 결제 빠르죠. 커뮤니케이션 빠르죠. 배송은 국내 운송만 하면 끝이에요. 뭐 배로 타고 해외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수출 시적 다 쌓을 수 있고.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3번 HS 코드가 어디서 변경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3번 변경 기준이고 두 번째 부가가치 기준인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건 아셔도 됩니다. 이베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에요. 관세법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얘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외환관리법은 더 간단해요. 외환관리법은 이거 한 페이지가 끝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지금 이건 중요한데 이거입니다. 외환관리법. 외환관리법의 가장 큰 외환관리법 조항이 몇 조항이 될 것 같아서 몇십 조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뭐 한 5,000조, 뭐 100조, 200조 될 것 같아서 100조항 이렇게 안 되고요. 몇십 조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수출대금 회수 의무랑 수입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수입을 했으면 반드시 그 돈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돼요. 수출했으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랑 저랑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고 저도 있는데 제가 100만 원 수출했고 100만 원 수입했어요. 전화해서 연말에 우리 그냥 퉁칩시다. 수수료 보내기 송금 수수료 아깝잖아요. 바로 외환관리법 위반이에요. 이게 환치기. 아무리 그래도 100만 원 나갈 건 나가야 돼요. 들어올 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무조건 환치기예요. 근데 처벌 수위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베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베이에다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해서 페이팔의 밸런스가 채워져 있죠. 현재 페이팔은 한국 계좌인가요? 미국 계좌인가요? 페이팔은요. 은행 계좌로 설명한다면 페이팔은 한국에 있는 계좌인가요? 미국에 있는 계좌인가요? 미국에 있는 계좌예요. 미국에 있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돈이에요. 지금 현재. 그 돈을 가지고 거기 현지에서 물건을 사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페이팔에 있는 밸런스 가지고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에 들어와서 팔았어요. 이거 국세법으로는 별 문제 없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외환관리법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그 돈은 팔았으니까 일단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고 거기서 다른 물건을 했죠. 이게 환치기예요. 우리가 일반인의 생각에는 뭐 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하는데 그건 환치기예요. 환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밸런스가 5,000불에 들어왔다. 그럼 5,000불 일단 한국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 페이팔 밸런스가 0이에요. 0인 상태에서 물건 구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신용카드 등록해놨잖아요. 밸런스가 있으면 밸런스부터 차가면 밸런스 없으면 신용카드 차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나중에 세무나 외환관리법은요? 너 수출 신고했는데 5,000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잖아요. 그럼 너 이거 물건 어떻게 샀어? 얘 카드에서 빠져나간 거 보이시죠? 딱 증거서를 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절대 퉁치는 거 안 돼요. 절대로. 특히 이베이 밸런스 가지고 이베이에 있는 물건 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거기 있는 돈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셔야 돼요. 물건 사야 되겠다? 밸런스 0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카드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오차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오차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세무사, 무역협회 소속돼 있는데 자문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당연히 이것도 유예가 있죠.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면 곡식류 같은 거 있죠. 콩 같은 거 수출하고 수입할 때도요. 5,000톤 그럼 정확히 5,000톤 안 보내고요. 적당히 좀 더 보내. 왜 그럴까요? 중간에 변질되는 게 있으니까. 어떤 거래를 할 때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봐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봐주나요? 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봐줍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를 100만 불 했어요. 올해 1년 동안. 그러면 최소 얼마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90만 불 이상은 들어야 되고 최대 얼마
까지는 들어와도 오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10만 불까지 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출 신고를 100만 불 했는데 외화가 150만 불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있어요, 이거요. 그 돈 증빙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러고 외환조사 받아요. 근데 수출 신고 100만 불 했는데 들어온 게 50만 불밖에 안 돼. 이거 어디 갔죠, 이거? 이것도 처벌받는 거예요. 부산에 모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셀러예요. 그 셀러를 이제 컨설팅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수출 신고를 한 50억 정도 했더라고요. 50억 정도? 실제로 페이팔 들어온 게 35억밖에 안 돼요. 잠시만요. 그럼 이거 뭐죠? 수출 신고는 50억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3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 있으세요? 그래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하시는 거 다 홀드하시고요. 오늘부터 교회 다니세요. 기도하세요. 5년 동안요. 왜 5년 동안일까요? 보관 의무 기간이 5년이에요. 그거 만약 적발되면 세금 벌금 얼마나 낼 것 같으세요? 대충? 그 정도 벌금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30억에서 40억 내요. 근데 실제로 3억 이상 되면 검찰 송치되죠? 구속이에요. 외환사범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라 했어요. 교회 다니라고. 방법이 없어요.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그것만 끝날까요? 당연히 외환관리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어디서 할까요? 관세청에서 하죠? 관세청 조사니까 당연히 대외무역법 위반 당연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당연히 나왔죠. 그거 나오죠. 좀 더 조사가 이제 검찰 송치되면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 사실을 알리죠? 국세청에 또 알립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또 들어가요. 검찰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벌금이 3억 이상 넘어가면 검찰 송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시는 거 바로 홀드하시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외화입금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저가 제품 판매하는 셀러들이 수출 신고를 안 하죠. 대부분 어떻게 환급을 받냐면요. 그 페이팔 입금 내역을 가지고요. 국세청에서 환급 받아요. 근데 그게 국세청에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금액이 작아지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페이팔 입금 내역은요. 절대로 외화입금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외화입금 증명. 일단은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외화입금 증명. 그러니까 외화 증명인데 증명서로서 자격도 안 되고 외화도 아니에요. 외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 외국에서 달러로 돼 있는 게 외화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외화여야 돼요.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 저희 회사 계좌로 달러로도 송금할 수 있는데 원화로도 송금할 수 있어요. 당연히.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작할 때부터 원화로 송금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환율 손해가 좀 더 커요. 그래서 달러로 보내는데 원화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히요. 당연히요. 꼭 달러도 외화냐? 아니요. 원화로도 들어와요. 그것도 외화예요. 여기서 은행에서 얘기하는 법률에서의 외화는요.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달러로 들어오면 외화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화 통장 개설해가지고 500불씩 송금해 줄 수 있어요. 달러로요. 그럼 그거 외화네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외화는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페이팔은요 외화가 아니에요. 페이팔이 송금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송금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미국 페이팔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페이팔이 여러분들 희한하게 이제 페이팔 판매 대금을 송금받을 때 수수료 하나도 안 내지. 은행 수수료 8만 원에서 10만 원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는 줄 아세요? 페이팔이요. 서울 종로과 충무로 쪽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그쪽에서 잔고를 많이 써놓은 다음에 정산해 준다 그럼 그쪽에서 국내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페이팔 판매 대금을 가지고요. 외화입금 증명 좀 떼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했다가 왜 안 뜨지?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그럼 페이팔이요. 그럼 안 된다고 바로 얘기해요. 페이팔은 국내 송금이에요. 국내 송금. 이거를 외화 송금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게 외국에서 온 것을 토스 시켰자들은 증명서가 있어요. 그걸 떼주면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요청했더니 안 된대요. 지금 인력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현재는 페이팔은요 절대 외화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환관리 위반은 아니에요. 제 위반인가 해가지고 관세청에서 한번 신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부칙 쪽에 마지막 쪽에 이거 하나 써 있더라고요. 글로벌 결제회사의 경우는 이 외환관리법 적용해서 제외를 한다. 이런 규정이 써서 외환관리 위반은 아닌데 외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화입금 증명은요. 국세 환급 규정에 외화입금 증명을 가져오면 환급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부칙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외화입금 증명은 시중은행장이 발행한 외화입금 증명서에 의한다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반 은행의 지점장이 도장을 찍힌 외화입금 증명서는 공식화된 서류가 있어요. 뭐 일본에서 몇 천을 받았다, 달러에서 얼마 받았다, 이 서류가 있어요. 이 도장 찍힌 게 외화입금 증명서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셀러들이 법률에서 잘 모르니까 그냥 외화입금 증명만 가지면 돼. 그 증명이라는 건 증명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만 가져오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팔 입금 내역을 엑셀 자료로 가져가거나 출력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 이게 얼마나 무식한 태도입니까? 근데 국세청에서도 이걸 터치하고 싶은데 워낙 규모가 미비한 거예요. 결국에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이러니까 그냥 귀찮아서 해주는데 이거 높아지니까 당연히 세무조사 들어가죠. 그래서 올해랑 작년에 세무조사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베이 셀러들 대상으로. 저는 제 생각으로 FM대로 해. 왜 이렇게 이 짓을 하냐고. 이게 없으면 수출 면장 제출하면 돼요. 근데 그 셀러들 수출 면장 제출 안 하죠? 근데 이제 고가 제품들은 해요. 그 고가 제품 셀러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현재야.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강사들, 어떤 강사 이런 거 강의하는 좀 흉내내는 강사들은요, 되게 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셀러들 처벌받으면 본인들이 책임지나? 절대 책임 안 져요. 절대 책임 안 져요. 절대로.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처벌은 셀러들이 받는데 본인들은 책임이 없대요. 본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 그럼 무식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세법. 국세법에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규정이 있는데, 먼저 국제소포 수령증, 외화입금 증명서, 수출신고 필증, 구매항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가세 환급해주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면은 이 네 가지를 다 수출 근거라고 얘기하고요. 더 엄격하게 하면 수출신고 필증, 구매항에서 수출 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출 실적이랑 수출 근거를 똑같은 말로 혼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부가세, 국세법에서는 수출 근거라고 얘기하고요.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 실적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얘는 지금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먼저 외화입금 증명서는 우리 이베이 셀러들한테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안 돼요. 두 번째, 국제소포 수령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EMS 보내고 나면 EMS 영수증 가지고 부가세 환급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셀러들이 보통요 언더밸류를 합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세금 적게 내게 하려고. 고객들이 하고요. 어떻게 되죠? 매입이 5천만 원인데요. 매출 자료는요 3,500만 원밖에 안 돼서 부가세 환급해달래요. 그럼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최소한 1,500만 원치 이상의 그 회사의 재고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조사하는 건 뭐냐면요. 뭔가 의심스러워. 한번 방문 좀 해볼게 이거예요. 그래서 재고조사 한번 갈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고조사 그때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중고나라를 현금으로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포 수령증 가지고 이 매출자료 증빙이 솔직히 말해 불가능하고,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자제품 한 5억 원어치 산 다음에 EMS에다가 돌덩이 넣어가지고 해로 발송하고 부가세 5천만 원 환급 받고, 그것을 전제품을 중고나라에다 현금으로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남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체국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는 특히 소포 수령증 가지고 부가세 환급 받는 업체들은 거의 1순위로 조사해요. 워낙 악용이 많이 되니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이아 반지 한 5천만 원짜리 하나 산 다음에 우체국 상자 해가지고 돌덩이 하나 넣으면 그냥 발송해버려요. 아무 주소나. 그거 좀 5천만 원 환급해버려요.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 환급해요. 근데 그거 한 5천만 원짜리인데 4,600만 원 정도에 중고나라에서 팔아요. 왜 안 팔리기 위해서 팔리죠? 일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보통 세무조사를 많이 받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 둘은요, 수출신고 필증이나 구매 확인서는 관세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거 가지고 딴지를 못 걸어요. 왜냐면 저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업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저 청을 국가기관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왜 니네가 이걸 승인해 줬어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쉬어가기. 쉬셨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수출이란 그냥 간단한 겁니다. 해외에다 물건 파는 거.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또 점점 어려워지죠? 인코텀즈 20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역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왜 무역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놓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들끼리 야,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래가지고 옥션에서 불벅이라는 햄버거를 팔아요. 1,300원짜리. 그거 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5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시켰는데 월요일날 주문했는데 한 7월인가 그랬었던 거예요. 월요일날 주문했는데 화요일날 도착해야 되잖아요. 화요일날 근처 택배사까지 왔는데 배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갖다 준 거예요. 수요일날 갖다 줬더니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죠? 아이스팩이 녹아가지고 햄버거가 이제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살짝만 팍 터질 정도로.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햄버거 판매자한테. 야,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줄까요? 알았어. 다른 제품 보내줄게 하거나 환불해줄게 이렇게 하겠죠. 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또 얘가 또 택배사랑 또 조율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하겠죠. 명쾌해요. 굉장히 명쾌해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 왔죠. 저기 몇 호시죠? 네, 지금 계시나요? 없어요. 그러면 경비실에다 맡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경비실에다 근데 맡겨주는데 이 사람이 귀찮아서 문 앞에다 놓고 갔는데 그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제 책임인가요? 택배기사 책임인가요? 택배기사 책임 맞잖아요. 근데 제가 문 앞에다 놔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놓고 갔어요. 그럼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 제 책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무역은 안 그래요. 무역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무역은 단위 금액도 클 뿐더러 무역도 무조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착불이냐 선불이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역은 단순히 한 회사만 운송하나? 육상 운송했다가 배로 운송했다, 비행기로 운송했다, 다 육상 운송했다 이런 단계도 거치고 그 다음에 무역은 단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험도 또 가입해야 돼요. 보험은 누가 가입할 거냐? 보험이 항상 한 명만 가입할까? 아니에요. 야, 거래하는데 사장님이랑 거래하는데 회사 운송은 사장님이 해주시겠다. 아, 근데 나 괜찮아. 왜냐 우리 계열사가 현대해운이 있어. 그래서 현대해운 우리 쪽에 할게. 그래서 보험도 우리가 할까 했더니 판매자가 그렇게 하지 말고 AIG가 우리 계열사야. 우리가 해줄게. 보험이랑 물류가 서로 쪼개지는 거예요. 야, 그럼 물류를 이런 거죠. 뭐 뉴욕에서 저희가 물건을 산다. 그러면 뉴욕에서 야, 그러면 저기 배송비 우리가 그쪽에서 배송비 우리가 내줄 테니까 그 돈을 나한테 줘. 그럼 저희가 싫어. 하지 마. 왜냐 너희 사무실에서 15분 거래 우리 미국 법인이 있거든. 저 우리 직원이 너희 물건 가지러 갈게. 그러니까 우리 거래 조건은 그 너희 물건 거기서 찾으러 가는 것만 그 물건 값만 내가 지불하자.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세분하게 존재하면 나눠놓으면 몇백 가지가 될 거니까 10년에 한 번씩 요즘에 많이 쓰는 트렌드로 딱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인커텀즈 이제 저기 국제 상공회의소인가 그런데 인커텀즈 2010년도에 발표된 규칙. 2010 버전에는 전에는 뭐였냐면 2000이었어요. 인커텀즈 2000. 인커텀즈 2000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1990 이런 식으로. 다음 버전은 2020이 되겠죠. 그래서 전에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잠깐만요. 13가지 조건인데 이번에 2010 버전이 되면서 4개가 없어졌어요. 삭제시켜버리고 2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커텀즈 2010 버전인데 11개 조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인커텀즈가 무역회사에서 인커텀즈는 다른 해석인데 우리 이베이스라도 때 왜 필요할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 먼저 일반 무역에서 인커텀즈 이 조건을 가지고 계약서상에 분쟁을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베이 셀러들은요 인커텀즈 적용 안 시켜요. 왜 안 시킬까요? 이 인커텀즈 조건보다요 이베이 규칙이 더 상위 법률이에요. 이베이가 자기네들이 직권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솔직히 인커텀즈는 우리 이베이 셀러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아무 인커텀즈 뭐 한다 하더라도 이베이 규칙이 우선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무시되죠. 그 다음 관세 부과. 우리가 판매하는 그냥 개인 사용 목적이다 보니까 관세가 그 나라에서 관세가 거의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즈 솔직히 또 안 쓰여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되냐면 우리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을 인커텀즈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수출 실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상품 가격이 5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배송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6천만 원을 신고하면 수출수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배송비는 사장님이 내시기로 5천만 원 신고할 때는 5천만 원 수출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준 뭔가 명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커텀즈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수출할 때는 FOB고 수입할 때는 CIF로 하자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 조건이 11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것을 다시 재산정하는 거예요. 이 업체는 FOB로, 이 업체는 뭘로기야, 이 업체는 뭐 EXL로 뭐 다 있는데 그 각각을 다 수출수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야, 다 필요 없고 너희가 어쨌든 간에 수출 실적은 무조건 FOB로만 계산할 거야. 역산정할 거야. 수입 실적은 무조건 CIF로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컴 턴즈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죠. 이게 지금 이 차트인데 이 차트는 여러분들 한 장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자료예요. 가장 정리가 명쾌하게 가장 잘 되는 자료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EXW 같은 경우는요. 모든 비용을 바이어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이어가. 야, 니네 공장에 가서 물건 찾아오는 거 다 내가 할게. 해상 운송, 보험, 뭐 통관 모두 다 내가 할게. 당연히 판매자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공장에서 물건 살짝 넘겨주면 끝이에요. 바로 계약이 끝나요. 대신 받을 수 있는 돈이 가장 적을까요, 많을까요? 가장 적겠죠. 왜냐면 자기 물건값만 받아야 되니까. 운송비 그런 거 이제 못 받으니까. DDP는 뭘까요, DDP? 모든 비용 다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냥 문 앞에서 물건만 받아. 이게 DDP예요. 그냥 이것을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하는데 우리 이베이 셀러는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우리 이베이 셀러는 이베이 셀러는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우리가 다 부담을 하죠. 왜냐면 배송비도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통관, 그날에서 통관을 거칠 때 그 세금은 누가 내죠? 우리가 내나요? 수입자가 내나요? 만약 권리가 된다면 수입자가 내요. 현재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건 뭐죠? DAP예요. 그래서 우리 이베이 셀러들은요, DAP예요. 참고로 제가 이베이 셀러들에 대해서 수출 신고 교육은 2007년도, 6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요 DAP가 없어가지고 CPT인가 그걸로 했었는데요. DAP가 이번에 2010이 되면서 추가가 됐어요. 얘가 지금 보세요. 전 페이지 나왔잖아요. DAT와 DAP가 신설됐어요.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제 특성으로 거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DAP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 신고할 때 이 11가지 조건 중에서 이걸 입력하는 단위 있는데 거기는 뭐를 입력해야 되냐면 DAP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주 명쾌해요. DAP는 지금 보세요. FOB랑 DAP인데 이걸 또 기준으로 해서 FOB 기준을 맞추면 너무 힘들어져. 이거 여기 다른 부분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DAP에서 국제배송비 있죠? 국제배송비. 여러분들이 아까 6천만 원을 팔았는데 1,000만 원이 국제배송비다. 그럼 1,000만 원을 뺀 게 FOB예요. 또 산수계산이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쪽으로 빠진다. 뭐죠? DAP에서 FOB를 빼면 또 국제배송비라는 얘기고. 이게 서로 산수계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국제배송비 더하기 FOB는 DAP라는 얘기고. 이것만 관계만 아세요. CIF는 알지 마세요. CIF는 수입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것만 알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수출 신고를 하시잖아요? 수출 신고를 하시면 이게 이 중에서 수출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정보상 어떻게 가나면요. 여러분들 DAP로 6천만 원을 팔았어요. 근데 국제배송비로 1,000만 원, 국제배송 입력 부분이 또 나와요. 거기다 1,000만 원 입력하면 정부에서는 얘가 수출액이 5천만 원이구나. 바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 가격, 먼저 DAP를 선택을 하시고 판매 가격 입력하시고 국제배송 입력하시면 나머지 차액이 수출 실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매출액은 얼마로 잡힐까요? 그 DAP 그 6천만 원이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DAP가 매출액이고 수출 실적은 그 5천만 원 FOB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면 또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베이에서 1,000불짜리를 판매를 했다. 그럴 때는 수수료가 90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판매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프라이스는 이제 1,000불인데 여러분들 페이팔로 받는 돈은 얼마냐면요. 910불을 받습니다. 910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를 한 40불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라이스 이제 가격, 이베이 올려놓은 가격은 1,000불, 그 다음에 DAP는 910불, FOB는 870불이에요. 이상하다? 아까 모든 가격이 얘라고 했는데, 얘라고 했는데 왜 DAP가 왜 갑자기 얘가 되는 거지? 왜 수수료를 왜 매출로 안 잡을까요?
왜 수수료를 왜 DAP에 포함 안 시킬까요? 수수료를? 왜 수수료를 왜 매출 DAP를 포함 안 시킬까요? 왜 얘랑 왜 같다고 안 할까요? 우리가 판매된 대금이 DAP라고 아까 전 페이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2배에서 1000불을 했으면은 DAP가 910불이래. 왜 이렇게 되죠? 1000불이 이게 DAP가 돼야지. 왜 그럴까요? 그 수수료긴 한데요. 더 근본적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안 갈릴까? 이거 들으셨어요? 강의? CD? 이게 법률이 서로 충돌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요. 법률이 충돌이 생겨요. 먼저 국세법에서 발생주의가 있는 게 뭐냐면 뭐든지 거래가 일어난 시점부터 나가는 비용은 다 비용으로 본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래는 eBay에서 이루어진 건 그 수수료도 다 비용으로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 비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eBay 셀러들이 다 그렇게 했었어요. 저번에. 그러니까 세무사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발생주의 원칙에서 그렇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eBay 수수료가 여러분들 판매 좀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eBay 수수료가 차감된 다음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들어왔던 돈이 다시 eBay 수수료로 해외로 나가나요? 차감돼서 들어와요. 차감된 다음에 들어와요. eBay 수수료 이 90%는요. 한국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이건 외환관리법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이 들어왔다 나가야지 이걸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들어온 적도 없는 돈을요,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세법적으로, 국세법, 우리나라 부가세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외환관리법적으로는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슈가 생긴 게 얘 문제예요. 이제 이 90불에 대한 문제, 이 90불. 이 90불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냐. 90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팔 한국에 돈 들어오는 건 910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910불 들어오니까 얘를 가지고 국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발생주의 원칙에서 얘 90불요 세금 누락시킨 거예요. 문제 생기요. 이거 문제 생기죠? 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잡자니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국세법은 충족시키는데 뭐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국세법보다 외환관리법이 더 크니까 국세법 위반으로 나가죠. 외환관리법 충족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세무사 쪽이랑 그 관세사 쪽이랑 이렇게 조율하면서 최종 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수출 신고를 할 때는 910불로 하자. 그래서 그냥 진행하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자. 그럼 이 90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90불을 이렇게 하죠. 재무제표상에 영업액 이익으로 90불을 잡고 영업액 비용으로 해서 다시 90불을 빼자. 그래서 근거 서류로 eBay 수수료를 넣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도 전혀 문제 없고 법인세라든가 부가세보다 어떤 문제도 없어요. 또 하물며 그거 뺀 자료도 이 세무 자료에 다 근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기로 결론 지어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세무사랑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세무사한테는 이 내용을 전달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했던 이 영상을 세무사한테 보여주면 세무사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야지만 둘 다 충족시켜요. 둘 다. 그래서 지금 국세법적, 국제법이 아니에요. 국세법적 기준에서는 이제 발생주의 원칙으로 해야 되고 외환관리법적 기준은 수출대금 회수 의무 위반 때문에 이 둘을 만족시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렵죠. 네. 어려도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그 다음에 수출액은요 FOB거나 아니면 DAP에서 국제배송비를 잠시만요. 유대리 왜? 나 강의 중에 빨리 얘기해야 된다. 얘기해봐요.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죠? 몇 불에 판매되는데 구매가가 얼만데? 팔아? 발송해. 동일한 제품 맞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수출액 같은 경우는 FOB거나 DAP에서 국제배송비 뺀 거. 수입액은 이거 무시하세요. 여러분 수입은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수출 신고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하셔야 되고, 간이 사업자는 절대 안 돼요. 업태나 업종은 도매 무역을 하시는 게 스탠다드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주거래 은행에서 받으셔야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 저 개인 공인인증서로도 제 계좌 로그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은행 가서 사업자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유니패스 로그인할 때는 개인 공인인증서는 절대 로그인이 안 돼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비용은 4,400원입니다. 발급 비용은 4,400원밖에 안 해요. 그 다음 무역 이론 교육은 저한테 지금 비해서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유니패스 가입.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 숙제 내드릴 거예요. 숙제. 그래서 유니패스 가입은요, 저기 이 http 포탈 커스텀스 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세권은 여러분들 사업자 주소지 관할세관 선택하시고 서비스 종류 수출입 통관 이거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또 이제 유니패스 로그인을 한 다음에 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통관 고유번호는 뭐냐면은 그 국세청이랑 관세청 대등한 국가기관이죠. 국세청도 가입하면 여러분들 사업자 번호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관세청도 여러분들한테 사업자 번호를 주는데 명칭이 틀려요. 통관 고유번호라는 걸 줘요. 참고로 테라노바 같은 경우는 테라노바 108-1010이에요. 그게 저희 회사 일종의 사업자 번호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옛날에는 팩스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요즘 전산으로 다 처리가 돼요. 당연히 이거 하실 때도 유니패스 사이트에 여러분들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신청만 하시면 한 10분이면 발급이 끝나요. 옛날에는 오래 걸렸어요. 옛날에는 직접 가야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가요. 요즘에 사업자 등록증도 홈택스로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해외 거래처 부호. 해외 거래처 부호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진행 상황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서류 제출 통보, 하나는 수리 완료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저 무료 코드, 현재 지금 비용이 무료라는 얘기고, 코드 15가 나중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수출 신고할 때 그거 할 때만 무료라는 얘기고, 서류 제출 통보는 뭐냐면요, 아, 당신이 신청한 서류를 봤더니 조금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랑 물건을 가지고 관세청에 방문 좀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리 완료는 당신이 신청하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승인해 드릴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강의할 때 수출 신고한 거 승인이 100% 된다고 했었죠. 그럼 서류 제출 통보는 언제 뜨냐? 언제 뜰까요? 언제 뜰까요, 서류 제출 통보는? 여러분들 처음 수출 신고했을 때만 떠요. 근데 이게 무조건 3번 뜬다, 2번 뜬다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 운 좋으신 분은 딱 한 번 떠요. 한 번. 진짜 운 나쁘신 분은 3번까지도 떠요. 오늘 수출 신고하고 떠요. 그럼 이거 뭘 준비해야 되냐? 보통은 4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수출 신고서, 수리가 안 된 수출 신고서,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인보이스랑 그 물건, 이 4가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근데 첫 번째 때 서류 제출 통보 떠서 관세청 갔다 왔어요. 두 번째 때 또 갔다 왔어요. 세 번째도 갔다 왔어요. 근데 4번째는 이제 수리 완료가 됐어요. 그럼 5번째는 수리 완료가 될까요? 서류 제출 통보가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리 완료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수리 완료.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지금 현재 서류 제출 통보가 뜰 것 같다. 그러면 오전에 수출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오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오전에. 그래서 빨리 오전에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시간 좀 비워두셔야 돼요. 근데 가면요, 별거 없어요. 이거 서류 제출 통보 떠서 왔는데요. 그러면 아, 네, 서류 가져오시죠? 네, 신고서 여기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물건 담으면 네, 알겠습니다. 3분 만에 그냥 승인해도 끝나요. 그럼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물건 보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까지 서류 제출 통보를 뜨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서류 제출 통보라는 게 원래 있는데 당신은 수출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육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물건을 보냈습니다. 물건을 보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출 신고서 있죠. 그것을 우체국에다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면 우체국에서 대신 보낼 때 뭐 형식 필요 없고 수출 신고서 그 빈 공란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보낼 때 송장 번호 있죠. 송장번호를 매직 네임펜 같은 데 써서 주시면 그 송장 번호 조회하면 딱 뭐가 뜨겠죠. 우체국상에서 그 화면에다 그 수출 신고 번호 있죠. 그 번호를 딱딱 입력하면서 딱 치는 순간 선적이 완료된 거예요.
그럼 그 수출 신고서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매출 증빙하시면 되고 막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수출 신고도 그 날짜로 바로 잡히는 거고. 이게 수출 신고의 절차입니다. 수출 신고의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를 같이 하는 거는 저랑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되는 게 뭐죠? 유니패스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되고 통관고유 번호 해야 되는데 통관고유 번호는 유니패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숙제가 통관고유 번호 발급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통관고유 번호를 다 발급받으시면은 김초롱 대리 있죠? 교육팀에 김초롱 대리한테 통관고유 번호를 발급받았다고 메일이든지 뭐든지 전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원이 지금 6분이니까 3분만 넘어가면요. 바로 강의 일정 잡아서 바로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들 백날 배우셔도 아무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그럼 CD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통관고유 번호를 발급받으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업은 통관고유 번호 발급받으신 분들만 수업 들으셔야 돼요. 안 받으신 분들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잃어버릴 뿐이에요. 또 그 이 통관고유 번호를 받아야지만 수출신고 과정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 과정 구매형에서 교육 과정을 또 배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는데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4,400원 들어가요. 전 사업장에 공인해서 봤는데 4,400원 없으신 분들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진짜로. 이거 무이자로 드릴게요. 공짜로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차원에서. 네, 설마 4,400원 없겠습니까? 결국은 이거 그렇다 해서 미리 해놨다 해서 뭐 여러분들 뭐 비용이 나간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신청해놓고 수출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가야 될 거 지금 갔다 오시는 게 제가 도움도 드릴 수 있고 서로 좋아요. 이건 얼굴 정보 구매가 안 돼 있어도 이 신고는 하시죠? 아니요. 이 통관고유번호 발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리 셋업을 다 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1년 동안 사업자 등록증 1년 동안 세무신고할 게 없으면 뭔가 또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평생 가지고만 계셔도 돼요. 평생. 유지비용 하나도 안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김초롱 대리 전화번호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몇 부서에서 저희 학생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다른 부서는 다 했어요. 02 2052번에 6200번입니다. 02 2052번에 6200번. 김초롱 대리니까요. 김초롱 대리한테 전화하셔서 통관고유번호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3명만 넘으면 바로 강의 일정 잡을 겁니다. 다음 강의는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3명 될 때까지요. 빨리 하시면 더 좋고요. 빨리 하시면은 3분만 하시면 돼요. 3분만 넘어가면 바로 할 겁니다. 오늘 수업했던 거 어려우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는? 워낙 강의하는 사람이 편하게 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셀링하시는 어떤 위반 사항도 없어요, 솔직히. 질문하실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앞에 이제 사이트 볼수 있어요? 네. 다 찍으셔도 돼요. 네. 이거는 관세청, 네이버에서 관세청 유니패스 검색만 하셔도 됩니다. 이건 다 안 치셔도 되고 그냥 네이버에서 관세청 한 칸 띄고 유니패스. 그냥 유니패스라면 무슨 제조업체가 나와요. 뭐 도어락인가 뭔가 만드는 회사 같던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강의 동영상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없나?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일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까 1000불 같은 경우는 910불 수출신고해야 된다. 그건 알겠지만 870불이면 어떻게 할 거고 560불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다르잖아요. 지금 5분이면 끝나요, 우리 김대리? 왜 도망가?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왔다 갔다 해? 우리 5분 뒤에 끝난다고 저거. 네. 저 바보 좀 봐. 나가다 가셨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870불이면 얼마 신고될지 그때그때 계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 장 해놓으세요. 이거는 파일을 오늘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판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다 PDF로 만들어서 배포해드렸는데 있구나. 수수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전제품이다 그럼 1000불이다 그럼 이거 쭉 내려보세요. 그럼 1000불에 50불이 이베이 수수료란 얘기예요. 아까 90불인데? 당연히 페이팔 수수료도 계산해야죠. 합해서. 그러면 170불이면 어떡하나요? 그럼 얘랑 얘 사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 정도 오차는 괜찮다고 해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봐준다고? 10%까지 봐준다고요. 이 정도 계산하시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책상 위에다가 그냥 차트를 하나 프린트를 해놓고요. 그냥 이렇게 딱 대보세요. 그럼 바로바로 계산. 언제 그걸 엑셀로 수식 걸어가지고 다 계산해 봅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만 하시면 돼요. 페이팔 수수료. 이거 저희 직원도 시켜가지고 다 이거 파일 만든 거예요. 다 쳐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죠? 날짜 변경, 공휴일 뭐 다 있어요. 이건 뭐야? 보시죠. 이것도 같이 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드리나? 하여튼 이건 보내드리라 할게요.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맨날 수업만 하시면 얼굴이 이제 행복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다들 우울하고 뭔가 그늘이지는 표정을 지으시니 이거 어떡합니까? 생각했던 창업이 아니에요? 이베이가 아니에요? 판매할 때 네. 제품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객단가 안 비싸요. 뭐 10,000원, 뭐 비싸봐야 뭐 2,3만 원 근데 애매한 게 이런 건 수출 쓰는 건 짝퉁이 그렇잖아요.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아이템을 바꿔서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출 신고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절대로 저가도 하셔도 돼요. 근데 수출 신고 때문에 아니라요. 그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바꾸란 얘기예요. 제가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수출 신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되죠. 더 유리한가요? 네. 어차피 지금 매입하시는 건 저기 세금에서 다 끊어서 사시나요? 그럼 더 좋죠. 다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고 수출 실적 쌓을 수 있고 기업 지원도 엄청 많아지는데. 매출이 기껏해야 10,0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하셔야죠. 나중에 그 누적되면 얼마입니까? 하셔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예전에는 이제 어떤 강사들은 하지 말라 했는데 요즘은 다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 일단 문화가 그래요, 요즘에. 그거 자꾸 쉬운 거 찾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절대 회사가 못 커져요. 계속 이제 비즈니스 개념이 아니라 계속 장사 개념으로 계속 끝나요. 근데 장사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 계속 대표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 분요? 네. 제품을 구매하라고요? 그건 연습해보라고요. 연습해보라고. 네. 한두 개는 괜찮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차범위 10%.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이제 사서 팔아라. 그거 그거는 어떻게 자료를 쓸 수 있냐면요. 나중에 그분이 관세청에 이제 조사를 받으면 말 그대로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되겠죠. 네. 그 저자가 이제 잘 조사받을 수 있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요? 다 이해가 되세요? 완벽하게? 그래서 질문이 없으세요? 뭘 알아야지 질문하지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엄격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우울하죠. 또 뭐야 지금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수출신고 교육 배울 텐데 그건 더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기선 또 쉬워요. 구매하기선 금방금방 끝나요. 구매하기선 금방금방 끝나요.